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비 피해 없으셨어요? 어제 제가 좀 일찍 일어났는데 밤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다들 저희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리는 거는 어제 이제 연장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밤에 좀 한 4~5시간 그리고 지금 이제 편집하는 중이에요. 벌써 편집하는데 9시 27분이네요. 이 편집 다 끝나면은 업로드 시키고 그러면은 한 11시나 돼야 이제 우리 구독자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부지런히 그렸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외곽선부터 이제 붓을 짧게 잡고 이제 그리기 시작해 가지고 오늘도 이제 해칭 기법을 많이 썼어요. 그 해칭 기법은 여러분들 어제 설명할 때 이제 했다시피 약간 선을 가지고 계속 덧칠해 가지고 우리 템페라 기법을 쓰는 방법으로 계속 제가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이제 뒤편에 이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제 계속 붓을 가지고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라데이션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바탕 백을 갖다가 넓은 붓으로 이 수채 물감을 쫙 깔아준 다음에 입혀 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풍경화 그릴 때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법보다는 이 스틸라이프 정물 기법에 저 나름대로 이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완성을 시키고 나면은 주변에 배경은 없어요. 배경은 그냥 그대로 이 종이 자체를 남겨둘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종이를 사시면은 종이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종이가 예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보면은 약간 엠보싱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글자도 엠보싱 되어 있죠. RC 같은 종이는. 그리고 잘 살펴보면은 끄트머리가 오돌도돌 하는 거에서 딱 끝나면서 갑자기 얇아지면서 그런 가장자리를 살짝 남겨놨는데 그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살려서 하고 싶어가지고 한지를 뜬다거나 종이를 뜨면은 원래 그 가장자리가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조차도 이제 즐기는 거죠. 아이고 이거 엄청 빨리 지나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드로잉 다 끝내놓고 채색을 이제 할 때 지금 이제 바탕에다가 약간의 물칠을 해서 약간 담채로 1차 색은 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칠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구독자 선생님께서 제 영상을 요새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수채화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채화를 하시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내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계속 보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과정은 어제 오늘 계속 다 찍었거든요. 물론 이제 9배속 10배속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4시간짜리를 볼 수는 없거든. 4시간짜리를 다 올린다면은 이 ASMR 그런 좋은 소리를 같이 해서 하면 모를까 이 식으로만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멘트는 가급적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고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영상이 몇 분짜리인가를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38분 42분짜리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 보충 설명을 조금 하면서 제가 영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기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수채화를 다 완성을 했다고 해도 이게 전시를 한다거나
뭔가 DP를 한다거나 했을 때 약간의 또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저번에 액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또 내가 전시할 때 도대체 저 유리를 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 편견에서 벗어나시려면 오늘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게 완성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유리를 끼면은 어리져 가지고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 판넬에다가 이걸 씌워 가지고 1차적으로 그냥 유리를 안 낀 상태로 전시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가 또 있죠. 전시를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액자를 입혀야 이쁘다던데, 옷을 입어야 좋다던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채화를 자신 있게 하신 분들은 그거 액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 연필 뭐 선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물감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1차적으로 직접 그 관람자한테 전달이 되었을 때 가장 예쁘거든요. 잠깐 메시지 좀 확인하고 다시 할게요. 제가 쓰고 있는 물감은 홀베인이에요. 홀베인 스페셜 12색인가? 24색인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저게 몇 색이냐면은 홀베인 아티스트 워터컬러 12색이네요. 이 12색인데 이제 스페셜이라 이게 아마 사면은 한 17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 동네 당근 이용해 가지고 5만원에 샀어요. 그 사는 조건이 말랑말랑하면 사겠다, 굳어 있으면 안 사겠다. 굳어 있으면 당연히 사면 안 되죠. 그래서 5만원에 샀는데 아주 좋습니다. 뭐 한 번도 안 썼는데 이분이 뭐 파시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뭐든지 안 쓰면은 애기똥이죠 뭐. 그래서 파시는 게 좋죠. 뭐 이게 금방 굳거든요. 좀 지나면은. 그래서 홀베인 그 12색 그 쓰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쓰는 팔레트는 가장 싼 거 4,000원짜리 철 팔레트를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제가 칠해 나가는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색에 가장 밝은 색부터 칠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저 끈도 보면은 저 밤색,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시엔나 계통 아니면 운보 계통의 색을 칠할 때도 고민 안 해요. 그냥 홀베인에 있는 색 한 두세 가지만 조합해 가지고 그냥 칠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칠하는 색도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배낭을 보면서 그리고 있는데 저거를 똑같은 색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일단 비슷한 색을 가지고 하되 오늘 중점적으로 그 목표로 삼는 거를 이제 그려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배경은 오늘도 안 칠할 거예요. 오늘도 이 스틸라이프가 거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잡을 거고, 이 횡으로 할 거냐 종으로 할 거냐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이 모든 작업을 할 때 돌려도 보고 뭐 옆으로도 보고 세워서도 보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 어느 쪽으로 그냥 세워놔도 좋고 옆으로 놔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고 있어요. 계속 모든 작업을.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몇 개 뭐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인을 대각선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옆으로도 걸 수 있고 세워서도 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할 거예요. 뭐 액자를 하면은 고민이 많아지죠. 근데 저는 액자를 원래 안 하니까 굳이 뭐 이제 판매가 됐는데 그 약속을 했어. 콜렉터님하고 액자 해기로. 그러면 그때 상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이 그림 값을 정할 때 저는 호당 그런 거 얼마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 작품을 똑같은 그 공산품으로 취급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뭐 화랑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편한 식대로 만들어 놓은 논리가 이 작가하고 잘 맞아가지고 그게 유지돼서 가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타파하고 싶어요.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뭐 항상 그 이 경제적인 논리에 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는 편이 많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그림 그리는 거가 지속되는 한 계속 그런 문제는 좀 고치고 싶어요. 언젠가 그 사석에서 어떤 그 상인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은 호당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죠? 경매에서 팔리는 거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막 세팅을 하려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러면 가령 뭐 요즘 시장도 안 좋은데 김창렬 선생이 작품 하나당 그래도 뭐 팔리는 가격이 있을 텐데 요즘 호당 싸게 팔렸을 텐데 가령 뭐 3천만 원에 팔렸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분의 호당 가격은 그거에 비준해 가지고 한 100만 원쯤 하겠네요. 뭐 그러면 그렇게 파실 거냐고 계속 이제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솔직히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모노크롬 잘 나가시는 작가들 뭐 이유환 선생님도 계시고 하인두 선생님도 계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작품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계속 유찰되고 있으니까. 그럼 유찰된 가격이 작품 안 팔리니까 그럼 시장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럼 호당 뭐 100만 원으로 다 내려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가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의미한 거고. 그리고 앤디 월 작품이 그 초상화가 작은 게 있어요. 한 손바닥만 해요. 근데 그게 3억에 팔렸어요, 가령. 그럼 그거에 비준해 가지고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나요? 그거 1호짜리가 그러면 앞으로는 그 식으로 계속 팔려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에 걸면 코골이식 그런 호당 얼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속으셔도 안 되고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들이실 필요도 없고 작가 선생님들은 자기 입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니신다면은 조금 나중에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지금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아니면은 뭐 이 그 구상 작가 중에서는 루시안 프로이드 이런 분이 뭐 작품 하나가 뭐 루시안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부가 600억에 팔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호당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일대기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그분이 처음 그림이 팔리기 대중들한테 제대로 팔리기 시작한 게 72세에 팔렸단 말이에요. 팔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 콜렉터 선생님들에 의해 가지고 뭐 원하는 경우에는 팔리는 거죠. 시장 논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 콜렉터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원하시는 분이 계셔야 너 이거 내가 작품 사줄 테니까 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자기를 맡긴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딴 작품을 사면서 잘 해가지고 또 좋은 작품이 나오면은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사줄 수 있으면 사주는 거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사겠다 하면서 작품이 얼마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논리에 맞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의 분위기에 맞게끔 형성이 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뭐 프란시스 베이컨도 계속 작품 안 팔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약간 성소수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취급을 못 받았다고. 근데 이제 어떤 성소수자들끼리도 서로 뭐 도와주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일종의 카르텔도 좀 있고 그 조건부잖아요. 또 이 성소수자 분들 중에서 또 유명하고 돈 많은 분이 딱그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좋을 것 같아. 발전성도 있고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죽이 맞으면은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좀 거래가 되는 거고,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큰 대형 화랑들이 그 가치를 좀 인정을 하고 또 어떤 상업적으로도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 뭐 이런 논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그 컨디션이나 조건은 엄청 다양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컨디션을 일반 대중들한테 갖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 배우실 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은 자기가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아, 느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품이 잘 안 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잘 안 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에 나가겠다, 어떤 가서 전시를 하겠다 이랬을 때는 조마조마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니까. 이럴 때는 전시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좀 내실을 기한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주변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스승님들한테 의견을 좀 더 구하고, 물론 그 스승님이나 주변의 선생님들, 지인들, 형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기량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드리고 결론 짓는 게 다 달라지겠죠.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인프라가 그 정도면은 그 정도에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니면 자기가 진짜 너무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혼자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전시회를 해도 되겠다. 에이, 자신 있어. 난 할 거야. 이랬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바가 난 요 정도까지다 라고 결정을 하시면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면 되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막연한 기대, 그냥 무슨 던져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저도 이제 알고리즘이 뭔가 그다음에 갑자기 왜 하루 만에 구독자 선생님들이 8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셨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이 그 컴퓨터의 세계를.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의 세계를 잘 몰라요. 굳이 또 그것만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저는 묵묵히 제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구독자 선생님은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은 하는 거지만 그걸 굳이 무슨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림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그림을 그리지 않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에는 이 순수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누구는 어쨌대더라 그거 다 믿을 필요도 없고, 인사동에서 작품 하나가 얼마에 팔렸느니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냥 세인들의 잣대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잖아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시고 그러면 꾸준히 그 자기의 감성을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좀 뭐 누가 하는 말에 자꾸 뭐 이 사람은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요, 솔직하게 거짓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부풀려지기가 십상이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냥 경력을 앞세우고 나는 뭐 서울대 교수까지 했다는 둥,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디에 작품이 뭐 걸려 있는데 말이야, 누가 샀는데 말이야, 그런 건 다 보편적인 형태의 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의 여지는 줄 수 있어도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는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이 그림 그리시는 화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 뭐 아트페어에서 내 작품이 얼마에 팔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그 다른 분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계속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어떤 자기의 상태를 흐리는 것밖에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오롯이 판단은 이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다 알아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력도 부풀리면 안 되고 또 자기가 나온 학교도 부풀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수의 그 어떤 학교를 나왔더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솔직히 요새 뭐 서울대든 홍대든 어디 좋은 학교 나온 분들 중에 조각 같은 게 요새 대접을 잘 받나요? 굉장히 지금 조각 같은 경우에는 암흑기를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뭐 이렇게 건축 미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환경법, 그다음에 건축법 뭐 이런 데에서 어떤 그 카르텔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화가가 화가를 심사하고 화가가 화가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약간의 어떤 논리상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그 지자체마다 어떤 힘 있는 분들이 계속 존재해 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요. 언젠간 다 드러나겠지만은. 그리고 조각이 스스로 무너진 거는 어떤 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조각도.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면은 예술 속에서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도 그거 걱정 안 하시거든. 제가 아는 지인들, 조각가 선생님들은요, 시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자기 조각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가신다면은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 요즘 뭐 그 브론즈가 잘 팔린대. 그러면 브론즈를 계속 하실 거예요? 뭐 그런 거 별로잖아요. 제가 아는 제 지인은요, 평생 지금 돌만 작업하고 있어요. 돌을 까고 있다고, 아직도 정어로. 뭐 큰 프로젝트에 뭐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거대한 그 입상을 세워야 돼.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지금도 아마 이 순간에 공방에 처박히셔가지고 정을 쪼고 계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지고 마티에로 만지고 이러시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조각뿐이 아니라 제가 그 좋아하는 제 지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화실에 처박히셔가지고 막 붓으로 뭔가를 하고 계실 거라고.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묵묵히 가시는 분들이 좋은 거예요. 뭐 자꾸 뭐 자기가 어떤 그 상태인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거를 거스르기 시작하면은 실망도 클 거고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가리키고 누구를 판단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또 스스로 다잡아 나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는 조금은 더 훨씬 더 솔직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2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 지려면은 제가 이 오늘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뭐 자꾸 그쪽으로 깊게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또 우리 후배들이 틀림없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 이번에는 오지랖이 좀 심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매일매일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그림자 같은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캔버스 천, 지금 저 배낭이 캔버스 천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내주기에는 약간 드라이한 브러쉬 기법을 써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저게 밀랍으로 코팅된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 캔버스를. 지금 그림 그리는 캔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배낭을 만든 재질의 캔버스 재질을 내가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세필을 가지고 계속 선을 쓰고 있잖아요. 저거는 해칭 기법이에요. 해칭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선을 써가지고 계속 중첩되게 해가지고 그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세필을 쓰는 이유는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세필에는 아무리 물감을 많이 묻히려고 해도 왜냐하면은 저 붓의 그 면적 대비 모필 붓에 묻어 있는 그 물감이 많지 않은 이유는 모필이 조금밖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호짜리나 2호짜리 이렇게 작은 붓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이제 저런 기법을 구사하고 있을 때는 벌써 저 다른 쪽에 있는 그 어떤 물감들은 벌써 다 말라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브러쉬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 브러쉬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붓으로 계속 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씩 물감을 이렇게 이 모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기법이에요. 이 해칭 기법은 사실 딱 그 물감을 찍을 때만 저 붓이 젖어 있는 거고, 바닥 면들은 전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겹쳐지는 거죠. 선들과 선이. 그거를 해칭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쓰는 어떤 이 재료학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림들은 템페라, 그런 기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한 땀 한 땀 그려 나가는 초상화. 제가 이제 눈 감은 표정을 그릴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스틸라이프, 정물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물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런 그 사물들을 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풍경이라는 거는 바람도 있고 뭐 어떤 구름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칠을 쫙 한 다음에 이 넓적붓에다가 푸른 물감을 탁 찍어갖고 탁 이렇게 칠하면은 번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늘을 그리는데 막 생동감이 막 있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빈티지 어떤 배낭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거기에 그 하늘처럼 물처럼 그런 생동감을 있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 브러쉬 기법이 맞는 거예요. 저처럼 저렇게 쫑쫑쫑쫑쫑쫑 해서 말려가면서 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정물화를 그릴 때는 뭐 크게
그라데이션 기법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사실 알고 보면 계속 디테일을 살려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한 40% 진행됐을 때 이 그라데이션 기법, 그러니까 물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중첩되게 이렇게 좀 번지게 하고 뭐 이 중간면 어두운 면으로 넘어가는 경계와 경계를 넘기는 기법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는 이게 천이라든가 뭐 이 금속이라든가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좀 약간 둥근 거라든가 저렇게 눌렁눌렁한 어떤 천이라든가 이런 걸 그릴 때는 일단 처음에 조금 그 물감으로 바닥에 있는 색을 좀 칠해 놓은 다음에 적당히 말려주고 그 다음에는 세필 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쫑쫑쫑쫑쫑쫑 찍어가지고 이 어떤 디테일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라고. 지금 저 작은 대패에다가 제가 지금 쫑쫑쫑쫑 하면서 또 이렇게 묻히고 있잖아요. 저거는 저 대패가 빈티지스러운 맛을 날 수 있도록 그 스크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이 어떤 그 때도 묻어 있고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저렇게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은 저 명암이 아니라고. 저게 명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밑작업을 조금씩 해준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게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는 또 해칭 기법으로 선을 이용해 갖고 쭉쭉쭉쭉쭉쭉 거주면서 이렇게 그림자를 이 톤을 이 명암 톤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 브러쉬 기법은 이 세밀화 그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템페라의 대가들, 앤드류 와이어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저렇게 쫑쫑이 기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1300년대 그야말로 유화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템페라의 아버지라고, 초창기에 우리가 하는 분들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보면은 템페라 기법을 많이 썼거든요. 반 아이크 같은 분들. 그 얼굴 표현한 거 보면 뭐 기가 막힙니다. 그 명암 대비 그 쫑쫑거린 그런 수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전부 다 이런 드라이 브러쉬, 그러니까 마른 붓, 그런 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렇게 사선붓을 쓰는 이유는 약간의 그 어두운 명암의 속에 있는 그 어떤 층에다가 물감의 그라데이션 기법을 조금 주기 위해서 나중에 덧칠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강하거든. 지금 그림자하고 다른 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곳이 굉장히 그 선이 면과 면이 중간면이 없어서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세필붓을 이용해 갖고 쫑쫑쫑쫑쫑쫑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또 드라이 브러쉬를 이용하는 거죠. 기법을. 해칭 기법이죠. 일종의. 그런 거를 유심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자꾸 이렇게 이 수차를 갖다가 제가 완성해 나가는 걸 일종의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관찰을 해서 질감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나를 잘 보고 상태를 잘 보는 걸 갖다 관찰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 관찰 다음에는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끌어 나가서 어떤 식의 결과물을 얻겠다 하는 거는 경영이에요. 이 경영을 하면서도 계속 이 혼합 기법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처럼 저렇게 그라데이션 기법을 살짝 이용해 갖고 경계와 경계, 아니면 저 캔버스 천 자체에, 저 가방천 자체의 바느질 이음매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는 약간 쏙쏙 들어가 있잖아요. 뭐 움푹한 부분이 많다고.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저렇게 그라데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그 선을 써주면 좋고요. 잠깐만요. 추워. 갑자기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또 금방 추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때 이 목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지금 벌써 목이 잠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빨리 끝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저는 오전 중에만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상태를 보면은 저 스틸라이프, 저 정물화, 그 중에서도 제 이 캠프 스토리, 이 배낭류를 요새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게 9번째인가 그래. 저 그리고 있을 때 제가 처음부터 이제 다시 조금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배경은 안 그립니다. 그냥 저 사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섀도우, 이 그림자 부분만 잘 이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밀화 기법, 아주 뭐 엄청난 세밀화를 그린다는 그런 생각은 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 안에서도 물맛, 분맛 이런 거를 즐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세필선을 쓸 때 세필선 맛, 선을 갖다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쫑쫑쫑쫑쫑쫑쫑쫑 이런 식으로 쫑쫑이 기법으로, 해칭 기법으로 계속 덧칠을 하고 중첩되게 하고 하면서 그 맛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맛을 주는 거는 제가 어디서 많이 익혔냐면은 겸재정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그 조선시대의 조선 초상화, 그런 데서 많이 그 기법을 얻어낸 거예요. 물론 이제 서양학적 기법이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이 카메라 기법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청나라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그때 한창 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작가는 누구였냐면은 초상 화가 중에서 석지 최용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진을 보고 그리신 분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그분이 쓰는 기법을 보면 저렇게 제가 쓰는 저런 쫑쫑쫑쫑쫑쫑 하는 저런 기법을 많이 썼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그분의 오리지널 초상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할아버지를 그린 간제 전후 선생을 그린 그 초상화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그 초상화와 똑같은 초상화가 5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호암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제 전후 선사 상보다 더 훌륭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왜냐면 거의 군더더기 없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화재라든가 뭐 이렇게 문구라든가 이런 거를 안 집어넣은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예전에는 저런 게 있어가지고 증명을 했지만 어디에 뭐 있었다 이런 소장, 그래서 어떤 상업적인 논리로 그 작품성이 더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런 거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실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는 아주 군더더기 없는 깨끗함과 명쾌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그 조선 초상화 그 겸재정선의 기법에서 보면은 뭐 아주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겸재정선의 작품에. 제가 이제 주로 이런 선 공부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즐겨 찾아갔던 곳은 이제 간송미술관이에요. 성북동에 있는데 요새 수리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개관했을지도 몰라요. 거기 가면 뭐 안견서부터 뭐 이 좋은 조그만 화첩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실 때 가급적 돋보기 큰 거를 가져가시면 좋아요. 저는 그 한 10cm짜리 그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화첩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세밀한 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은요,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세상, 그때는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어도 그 세밀한 선을 엄청 잘 썼다고. 뭐,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이제 석지채용신을 말씀드렸잖아요. 석지채용신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사진의 그 페스펙티브, 사진 현상, 그러니까 명암 처리, 뭐 그 사진에 보면은 페스펙티브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그렸는데 저 뒤에 있는 그 귀 뒤쪽에 이렇게 거기는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 위치나 형태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원근법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거는 사진이죠. 근데 그 석지채용신의 그림에 보면 그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아, 저분은 그 청나라 시대에 들어온 그 어떤 화첩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그런 기법을 틀림없이 보셨겠구나. 그 기법이 묻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청나라 기법, 그 사진을 보고 그린 그런 초상화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화정박물관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화정박물관에서 이제 그 전시회를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그 사진 보고 그린 중국 초상화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선공부가 좀 되시라고 그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뭐 다시 또 이 기법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40분이 넘어갔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